생명을 살리는 약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출시되자마자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신비의 약이다. 뭐 이렇게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전국에서 이걸 사러 왔다고 해요.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사건이라고도 하죠. 그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시죠? 다 다른 사람 같은데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 정확히 누가 명성황후인지 모릅니다. 이때는 이제 뭐 아무래도 정치가 너무나도 혼란하고 막 이럴 때라서 아마 자신의 모습이 공개되는 게 좀 꺼려져서 그랬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895년에 결국에는 일본 군과 경찰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이 왕비의 죽음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남편이죠. 그죠?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이 고종이 원래 이제 성격이 유난히 이제 조심스러운 성격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명성황후 사후에 몸과 마음이 점점 좀 쇠약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 저게 1918년에 찍힌 사진이거든요. 이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타고난 건강 체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진 보면 이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들어할 만큼 쇠약해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고종이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이제 배가 빵빵하게 부푸는 의문의 병에 걸렸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이 고종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인은 물론 뭐 조선에서 이름난 의원들 다 불러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 효과를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떤 이 약을 먹고 배가 빵빵하고 더부룩하던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신비의 약을 만든 인물로 네네. 민병우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민병호 선생님은 1880년대 문과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궁중 선전 무관이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실 경원이셨죠. 그래서 항상 임금님 곁에 계셨으면서 무관뿐만 아니라 궁중의학에 대한 지식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뭐 특히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서양식 제조법, 그다음에 궁중 또 탕약 제조법을 융합을 시켜서 거기서 나온 우리나라 소화제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조선시대에 서양 의학이 들어와 있었나요? 1880년대 때부터 그 조금 더 앞설 수도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선에서 최초로 이제 서양식 의료 행위를 제도화한 사람. 근데 알렌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유명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조선의 식권자 중 한 명이 명성황후였잖아요. 그리고 명성황후의 조카였었던 민영익도 식권자 중 한 명이었는데 이 민영익이 자객의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알렌이 급하게 이제 민영익을 구하러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사들이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렌이 서양의 외과 수술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그때만 해도 조선의 한의사들은 굳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수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래도 이제 알렌이 반대를 무릅쓰고 명주실로 이 꿰매는 수술을 감행을 했는데 결국 수술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당연히 그냥 찢어졌으면 꿰매야지라고 네네네. 생각하는데 당시엔 엄청나게 놀라운 서양 의학이잖아요. 이 기술에 감명받은 사람이 바로 민병호. 그러니까 민병호가 또 사실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성격이라 그때부터 이제 알렌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어깨너머로 서양 의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민병호가 정년을 넘어서 퇴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직장인의 꿈은 뭐다? 퇴사? 그죠? 퇴사 후에 멋지게 사는 거. 제2의 인생. 사장님 한번 돼봐야죠.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나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을 좀 만들어서 팔아볼까? 약방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민병우가 약방을 차리게 됐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라 씨, 조선시대에 네.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엄청 작았다고 들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잠깐만. 얘 한국 사람이 더 커. 그러게. 당시 평균 키를 재보면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작았을 거다라고. 그래요? 당시 남자 평균으로만 따지더라도 161.1이거든요. 여자 평균도 한 148.9. 우리나라에는 그저 보릿고기도 그래가지고 영양 보충이 잘 안 됐을 텐데 그렇게 체격이 괜찮은 거죠? 되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맞아요.
와, 밥이 거의 세숫대야인데요? 머리보다 커. 이게 조선 사람들의 한 끼 밥량이 지금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어린아이도 어른의 곡물 섭취량을 거뜬히 뛰어넘는.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이제 조선인들의 식사량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잔칫날 가기 전에 미리 굶는 이유를 알겠다. 조선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만큼 먹어치운다. 60세 중반의 노인은 식욕이 없다 하면서도 5공기를 때렸다. 복숭아를 대접하면 가장 절제하는 사람도 10개 정도를 먹으며 50개까지 먹는 사람도 있었다. 왜? 서양인 성녀사랑 조선 사람이랑 한번 일본을 놀러 가요. 일본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파티가. 근데 조선 사람이 며칠을 굶더래요. 그거 먹을 파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딱 나왔는데 일본은 양이 작잖아요. 그걸 보고 나오면서 1시간을 욕을 했잖아요. 진짜 욕을 계속했대요. 얘네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일본 애들은 나름대로 신경 써서 좋은 건데 조선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우리 욕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던 거죠. 근데 조선시대에 이렇게 많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워낙에 쫄쫄쫄쫄 굶다가 한번 밥을 보면은 이렇게 폭식을 하니까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막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가 기름진 식단 같은 걸 좀 제공을 받으면 소화가 안 돼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과민성 대장 증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민병호가 임금의 비방인 생명을 살리는 물 이걸 이제 널리 퍼뜨리게 된 거예요. 집에다가 민족이 합심하여 화합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의 약방 이름을 걸고 이 생명을 살리는 약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출시되자마자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신비의 약이다 뭐 이렇게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전국에서 이걸 사러 왔다고 해요. 옛날 사극 보면은 이 첩약을 이 방에다 매달아 놓고 굴비처럼 그 한약을 급할 때 다려서 먹어야 되니까 배 아픈데 그 다려 먹다가는 이제 벌써 응급 상황으로 되는데 이 디약병의 이 약은요 이 병에다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한약 성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거를 엄청 좋아했던 거죠. 민병호가 북에서 나온 뒤에요. 인생 이막에서 한국 최초의 브랜드를 탄생시킨 거잖아요. 이거 생명을 살리는 물. 자, 그런데 사실상 민병호는 약방의 사장은 아니었어요. 당시 기준으로 부록이란 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편안히 여유를 즐기던 나이인데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경영을 맡기고 뒤에서 아들을 좀 서포트하고 그러면서 말년을 좀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민병호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었냐? 자, 민병호의 아들이자 조선시대의 상남자 태토남 민강입니다. 아버지가 뭐 약의 천재였다라고 한다면 아들은 판을 키우는 경영천재. 특히 이 당시에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 물약, 이 광고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어요. 1910년 7월 12일자 대한매일신보, 평안북도 태천에 사는 이정화 씨가 길거리에 누워 죽어가는 지순복 씨를 보고 자선의 마음으로 약을 건넸고 그것을 마신 지순복 씨는 회생하였다. 일기나 약간 체험담 느낌인데 광고보다? 뭐 제품 설명도 없어요. 이걸 마시면 어쩌다 저쩐다. 아버님은 이 약에는 뭐가 들어있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사람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 그걸 제보를 받아서 그대로 그걸 넣어서 광고를 했던 거예요. 약간 기사인 척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부터 그런 기사인 척하는 기사 같은 콘셉트, 이 약방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요? 형? 아니 그거 말고 양야대 원조 마마, 소아제. 아이고, 눈은 뒀다 뭐하느냐? 부채가 없잖아, 부채가. 부채가 없는 것은 수가 아니니라. 진짜 오래됐다. 지금은 이제 부표하면 이 이야기 바로 생각날 네. 정도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 오래된 상표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상표 등록을 하게 됐나?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잘 나가니까 그게 또 탈이 됩니다. 카피약. 그렇죠. 유사 제품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거의 60종 가까이가. 10종. 진짜 많았어요. 결국 이제 민강 사장이 부표 이걸 상표를 등록하고 동시에 유사 제품을 파는 업자들에게 다 고소장을 날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고소당한 약방들은 디약방에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좀 고소를 취하해달라 부탁을 했다는 거고, 결국 이제 유사품을 만든 약방들은 신문에다가 사과문을 올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디약방은 광고에다가 이 약을 사실 때는 부채 상표를 주의하시오라는 문구가 이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저도 약국 막 처음에 개업했을 때 사람들이 부표 주세요. 무조건. 그 약 이름 말고요? 네, 무조건 부표. 몇십 년 동안 계속 불었어요, 그 바람이. 사실 디약방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 그런 약방이었어요. 자, 1936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36년 일제시대인데. 네. 바로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출전한 마라톤. 여기에서 이제 일장기를 가슴에 단 채로 출전을 했지만 금메달을 따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애국심 불태웠죠. 그런데 이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그 다음 날 신문에 이상한 광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광고를 잘 보면 이게 손기정이 일본 캐러멜을 먹고 장성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딱 본 디약방이 바로 다음 날 광고를 냅니다. 손기정 선수를 축하하는 글과 함께 건강한 조선을 목표로 다 같이 위장을 건전케 하기 위해 디약방의 약을 마십시다. 약방이 국민들이 속을 완전 뻥 뚫어줬네요. 네.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죠. 실제로 이제 손기정 선수를 지지하는 약방 광고를 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조선일보 금메달을 땄던 손기정 선수 사진에 일장기를 지우는 사진을 게재하게 되는데 결국 무기 정간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이익을 당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디약방이 먼저 나서서 가장 목소리를 낸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냥 장사 소환이냐? 디약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그런 약방은 아닙니다. 그래요? 독립운동 기관 중에 하나였던 임시정부의 연락 거점 역할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그 약방 문 닫아야 되는데. 네. 민강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독립운동을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요? 독립운동 갑니다. 민강이 건넨 자금은 1919년에 벌어졌었던 독립운동에도 쓰여집니다. 꽉 막힌 책길을 뚫어주는 것처럼 막혀있던 독립자금도 시원하게 이제 뚫어준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이 약 한 병이면은 설렁탕 두 그릇에 막걸리 한 마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약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비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납득이 되는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민강이 이제 독립운동가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조선인 사이에서는 디약방 구매운동 이런 거를 좀 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 독립자금을 대셨던 분이 돈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돈 세탁. 이게 당시에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귀한 제품이었어요. 잘 팔려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때 뭘 챙겼냐? 돈으로 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이 디약방의 드링크를 바리바리 챙겨갑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그걸 팔아서 현지 화폐를 조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 작업을 쓴 겁니다. 네, 너무 안타깝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에 함께 하셨었던 민강은 1924년에 독립운동을 가담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경찰 치조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독립운동 자금 막아가지고 상해로 보내고 뭘로 보내고 탈로가 나가지고 민강 선생이 2번이나 잡혀디 가서 옥살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은 탄압이 더 심했거든요. 음식을 감옥서 한 1, 2년 사면은 그것만 먹고는 영양실조로 다 죽어요. 그때 운동 나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곤충 같은 것도 막 씹어먹고 그렇게 비참했어요. 민강 선생은 고문 후유증으로 1931년에 돌아가셨어요. 48세. 사실 아버지 민병호보다 먼저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네. 아유. 민병호가 처음에 이 약방을 세운 것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민강이 독립운동가로 클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민강 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윤창식이라고 하는 분이 맡게 됩니다. 이분도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에요.
윤창식 선생님이 이제 민강 선생의 뜻을 이어서 조선을 위한 기업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D제약은 나라의 아픔을 함께 짊어졌던 기업으로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그냥 오래된 약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라의 아픔을 함께했던 약방이었다는 게 앞으로 소화제 먹을 때마다 뭔가 애국심이 막 차오를 것 같고 그렇네요.